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제주 산간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특보가 해제됐지만 이틀간 내린 눈 폭탄에 곳곳에서 붕괴와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퇴근길 강원도에서는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도로 곳곳이 얼어 있어서 퇴근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퇴근길 벌써 사람들로 북적이는군요. 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평소보다 이곳은 더욱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전요원도 이곳에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시민들의 통행을 돕고 있는데요. 지하철 환승하는 시간대가 되면 여기는 1, 2호선 환승하는 시민들로 거의 꽉 차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시간 전부터 이곳에 나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대부분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평소보다 일찍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평소보다는 1시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출발했어요. 아무래도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미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또 열차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일찍 나왔어요. 네, 대중교통 운행은 평소보다 늘어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평소보다 많은 만큼 증차 운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신도림역 1호선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대중교통을 운영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전철을 10차례 추가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1시부로, 경기도는 오늘 낮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는데요. 다만 폭설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저녁부터 밤까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제설 작업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인력 6천여 명과 제설 장비 1,190여 대를 투입해 퇴근길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초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밤사이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퇴근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을 주의하시라고 당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이틀 연속 밤사이에 눈 폭탄이 내렸는데요. 경기 용인에는 무려 50cm에 육박하는 눈이 내렸고 서울에 내린 눈은 모든 겨울을 통틀어서도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전부터는 차츰 눈구름이 약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밤사이에 내린 눈이 역대급이었는데요.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그제 밤에 내렸던 눈보다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 사이에 눈이 더 많이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펑펑 내렸는데요. 가장 많이 온 곳은 경인도 용인시 백안면으로 최고 적설량이 47.5cm, 무려 50cm에 육박하는 눈이 왔습니다. 수원에는 43cm, 군포 42.4cm, 서울 관악구 41.2cm, 경기 안양 40.7cm 등 경기 남부와 서울 남부권에 40cm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특히 수원은 196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요. 서울의 공식 적설량은 28.6cm로 기록됐는데 11월로는 역대 최대이고 모든 겨울을 통틀어서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오전부터는 눈구름이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지역의 대설경보가 해제됐고 또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대설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제주 산간에만 대설경보가 유지되고 있고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 강풍특보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쪽에서 계속 몰려오던 눈구름대가 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 전북 지역 일부에 산발적으로 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온은 오후 5시를 넘어가면서 서울이 3.1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7도로 점차 추워지고 있고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0.8도로 더욱 춥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 오늘 서울에는 눈이 더 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눈구름대가 저녁부터는 점차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수도권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는 충남과 전북 지역 일부에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낮 1시쯤부터 눈구름이 다시 중부 내륙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도는 어제나 오늘보다 약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1에서 5cm, 충청과 전라에는 1에서 3cm, 경북과 전북 내륙에도 1에서 5cm가 각각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4도로 최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내렸던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을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바람이 종일 불어서 낮에는 영상으로 올라가도 계속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전국에 이틀째 내린 눈이 잦아들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가 해제됐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도 가장 낮은 수준인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크고 작은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중대본 비상근무가 언제 해제됐습니까? 네, 행정안전부는 일부 산지를 제외한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중대본 비상근무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경보 수준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눈발은 잦아들었지만 곳곳에 남기고 간 피해는 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공식적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기 양평에서 천막형 차고지 지붕 제설 작업을 하다가 숨진 1명과 경기 평택에서 골프 연습장 철제 그물이 무너지며 숨진 1명, 또 오늘 오전 경기 용인에서 눈을 치우다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진 시민 1명 등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폭설이 원인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밤사이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모두 43개 가구 71명이 일시 대피해 임시 주거시설이나 친인척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또 경기 비닐하우스 파손과 충남 천안의 공장 천장이 무너지는 등 붕괴 사고 20건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양평, 오산 등에서는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정전도 발생했는데 총 131건 가운데 35%인 46건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이번 폭설과 관련해 총 1,628건의 소방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길도 막혔습니다. 전국 79개 항로에서 104척의 여객선이 발이 묶였습니다. 국립공원은 지리산과 계룡산, 설악산 등 현재 11개 공원에서 302개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 신고와 집계가 점점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차정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폭설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시설물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쓰러진 나무에 깔린 시민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지붕이 반으로 쫙 갈라지듯 무너졌습니다. 차량이 오가던 통로는 무너진 지붕과 골조로 들어찼습니다. 눈을 피해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되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거 출입구가 하나인데 거기가 무너져서 아예 차를 못 빼는 상황이라서 출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경기도 안양, 군포, 시흥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지붕이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주차장 입구도 완전히 부서졌고 세차장 지붕도 내려앉았습니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눈은 게이트볼장 지붕도 무너뜨렸습니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서 근무를 해요. 무너지는 소리 막 그런 거 들려가서 좀 가봤었죠. 쭉 갈라지는 소리 막 이런 건. 용인에서는 집 앞 눈을 치우던 남성이 눈무게 때문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경기도 안양에서는 시장 건물 지붕이 무너져 1명이 다쳤습니다. 의왕에서도 시장 지붕이 붕괴됐는데 연말 대목을 놓치게 된 상인들은 망연자실해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저기 급히 몸을 피합니다. 곧이어 한쪽 통로 천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경기도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물 지붕 일부가 간밤에 쌓인 눈무게를 못 이기고 주저앉은 겁니다. 하루 전부터 쇠파이프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며 붕괴 전조 증상이 발생해 상인들은 미리 대피하고 시장 영업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회의를 해서 안전진단 나올 때까지 이거 대피를 해야 되겠다. 일단 사람을 먼저 피하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일부 상인이 남아 있었고 손님 한 명이 낙하물에 맞아 경상을 입었습니다. 대피하시지 못한 그분 중에 12분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1분이 이제 자력 대피를 하셨고요. 나머지 이제 한 분은 이제 부상을 입으신 게 됩니다. 경기도 의왕에서도 시장 건물 지붕이 무너졌는데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면서 평소 시장을 오다닐 수 있는 통로가 가로막혔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지붕에 함께 매달려 있던 간판들도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연말 대목을 놓친 상인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가게 앞 천막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장사도 못하고 완전히 진짜 아비부환입니다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관계기관들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건물 복구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눈이 많이 왔던 만큼 시간은 꽤 걸릴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강원 지역 곳곳에서도 폭설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간 마을에서는 축사가 무너져 한 명이 숨졌고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너비 10m, 길이 45m의 비닐하우스 축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20cm 넘게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은 겁니다. 이 사고로 축사 지붕에 깔린 70대가 숨졌습니다. 앞서 인근에 있는 축사도 무너져 젖소가 폐사하거나 다쳤습니다. 많이 속상하죠. 그래도 키우던 짐승인데 또 벼랑간에 죽고 어쨌든 생계가 달린 문제고. 폭설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면서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정전으로 난방이 중단돼 주민들은 한파 속에 새벽부터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먹고 씻고 난방, 전기가 없으면 다 그걸 못하니까. 전기가 끊긴 떡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고 제때 건조하지 못한 떡 대부분은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는 더딘 상황. 눈을 치우던 중장비는 가파른 눈길에서 헛바퀴만 돌고 한전 복구 차량은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안길 곳곳에는 눈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쪽에 사는 주민 9가구는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강원 지역 폭설 피해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수도권 일대에 이틀째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길 정체는 극심했습니다. 수인 분당선과 지하철 1호선 등 일부 전동차는 운행이 지연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컸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이틀째 내린 폭설에 곳곳에서 제설 작업은 이뤄졌지만 서울 출근길 차량 정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으로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 등으로 일부 구간들이 통제되면서 차들은 제속도를 못 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출근길 혼잡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이른 아침부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인파가 몰린 지하철 역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열차는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가 됐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여기 여의도까지 1호선 타고 왔는데 아무래도 눈이 많이 와서 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도 더 많이 낑겼던 것 같아요. 특히 눈이 쌓여 전동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운행이 지연된 1호선이나 수인 분당선 쪽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평소보다 오늘 30분 일찍 나왔는데 지금 올라오는 계단부터 많이 막혀가지고 밀려 있어서 지금 살짝 지각할까가 살짝 걱정되긴 해요. 여기에 버스까지 곳곳에서 극심한 지연을 빚으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 속에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기 남부권에 있는 도로 곳곳도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특히 경기 용인의 국도에서는 차량이 5시간 가까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멈춰서 있고 답답한 운전자는 직접 내려 앞을 내다봅니다. 차량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데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가 꽤 떨어진 터널에도 차가 가득한데 일부 시민들은 5시간 가까이 도로 위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양지 고속도로 정확히 지금 돌려보니까 5시 한 55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혀 있어요.
이곳 경사진도로를 따라 올라가던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한참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주변에 물류센터가 몰린 곳이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데다가 우회로도 마땅치 않아 고립되는 차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지자체 등 당국이 제설 작업을 진행했지만 곧바로 트레일러를 빼내지는 못했고 새벽 5시쯤부터 시작된 정체는 한낮이 지나서야 해소됐습니다. 앞서 새벽 4시쯤 경기 광주시 3번 국도에서도 화물차 여러 대가 2시간 가까이 멈춰 있었고 경기 안성시에 있는 고속도로에서도 트레일러가 오르막길에서 미끄러지는 등 폭설로 경기 남부권 도로 곳곳이 마비를 겪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을 향해 눈 뭉치가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눈길 속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량들 뒤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역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시작된 거로 추정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분기점을 빠져나가던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더니 차량 유리창이 산산조각납니다. 습기를 머금고 잔뜩 무거워진 눈이 도로 표지판에 붙어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지금 운전자만 병원에 가 있어. 놀래가지고 멈추다가 핸들을 박아가지고. 눈이 쏟아지는 어두컴컴한 도로를 차량들이 서행합니다. 상가 불빛은 물론 신호등까지 모두 꺼져 있습니다. 폭설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고압전선을 덮쳐 일대가 정전된 겁니다. 인근 아파트 4천여 세대 주민들은 난방의 온수까지 끊겨 복구될 때까지 12시간가량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폭설이 이어지면서 동네마다 언덕이 있는 길은 눈이 더 쌓였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은 제설 작업도 더디다 보니까 시민들 발걸음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진 기자입니다. 아직 해도 밝지 않은 이른 아침. 남들보다 일찍 출근에 나섰는데 밤새 내린 눈은 그치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시민들은 혹시나 넘어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잡이를 꽉 잡아봅니다. 해가 밝자 계단 하나하나를 빗자루로 쓱쓱 쓸어내는데 눈을 치우는 게 더디기만 합니다. 힘들죠. 눈이 물 먹어가지고 축축해서 걷기도 무겁고 여기는 또 계단이라 여기서 많이 사고가 많이 나요. 미끄러져서 많이 좀 다치고 그러시더라고. 다들 조심히 언덕을 내려오느라 발걸음은 엉금엉금. 날씨가 춥다고 이렇게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 등 균형을 잃을 수 있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제설 작업이 속도를 못 내자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골목 쪽은 또 나와서 치우시거나 그러시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 다 출근하느라 바빠가지고. 경찰과 소방엔 차량이 언덕을 오르내리지 못한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질 경우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칠 수 있기에 노년층과 임산부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번 폭설로 항공기 운항도 대란을 겪었습니다. 수백 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거나 지연되면서 승객들의 여행 계획이 망가진 건 물론 비행기 안이나 공항에 발이 묶인 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로비가 지친 여행객들로 가득합니다. 그나마 의자도 잡지 못한 사람들은 맨바닥에 쓰러져 곤한 눈을 붙입니다. 폭설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고 공항에 갇혀버린 사람들입니다. 몇 시간씩 지연되다 결국 뜨지 못한 항공기나 예정보다 크게 늦은 새벽에 도착해 연결 교통편을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인천에 왔는데 도착한 30분 전부터 또 1시간을 돌더라고요. 죽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애는 빵빵 울고 공항장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날이 밝은 뒤에도 운항 차질은 계속돼 승객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휴가까지 써가지고 항공편 예약을 한 건데 그 결항 소식을 오늘 아침에 인폼을 해줘가지고
좀 속상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좀 대만 일정이나 계획한 게 좀 다 틀어져서 뭐 휴가도 더 써야 할 수도 있고 네,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눈을 맞아 동체 표면에 얼음이 얼면 안전상의 위험으로 항공기 이륙이 불가능해 재빙과 방빙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면서 계류장이 꽉 막힌 겁니다. 내 차례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항공기가 빠져나와요. 게이트에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그게 이제 또 평상시보다 늦게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정시에 못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도착편이 또 이제 뒤에 도착편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동시다발로 발생한 운항 차질에 항공사들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승객들의 불만이 더 컸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하는 말이 위하고 연락이 안 된다. 아예 어떤 답변을 해도 답변을 주지 않는다. 소통이 안 된다. 차라리 너무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넣어달라. 폭설 첫날 인천공항을 포함한 국내 공항에서 258편이 결항, 462편이 지연됐고 둘째 날에도 최소 440편 이상이 결항 또는 지연됐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서울의 기록적인 폭설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 학교 45곳이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 11시 기준 어제 오늘 휴업한 학교가 3곳,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가 42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폭설로 야외 시설이 파손된 학교가 18곳이고 누수 등 모두 36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설로 경기 지역 유치원과 학교 3곳 가운데 한 곳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경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4,520곳 가운데 1,660곳 36.7%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최종 관문으로 꼽혔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가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4년간 이어온 합병이 사실상 완료 단계를 맞았습니다. 이 씨는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끝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인 운항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각을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게 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이에 대한항공은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 항공을 선정했고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하는 등 이 씨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 선행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또 미국 법무부에 이 씨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며 올해 안으로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역대급 폭설의 원인 그리고 피해 상황, 대처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틀 연속 밤사이 눈이 펑펑 내리면서 지금 서울이 공식 적설량은 28.6cm인데 관악구에 지금 40cm가 넘게 내렸습니다. 이런 걸 예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 강원 산간 지역이나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한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1월 같은 경우는 서해안 지역에, 2월 같은 경우에는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50cm가 넘거나 또는 1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적은 저도 본 적이 없고요. 또 기록을 보니까 기상 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 1904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상 관측이 시작이 됐는데 120년 만에 11월 달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고요. 서울은 117년 만에, 수원 같은 경우에도 6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관측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이 이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폭설의 원인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3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11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무척 이례적인 현상이었고 기상 관측 사상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 정도의 많은 눈이 11월에 내려면 그런 많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동쪽에 강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기압이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를 통과하는데
고기압이 막혀서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돌게 되고 저기압이 돌게 되면 발달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사흘 정도 눈이 이어진 것이고 또 이렇게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따뜻한 서해 바다와 만나면서 강한 습기를 많이 포함한 강한 눈을 뿌리면서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는 이틀 연속 그리고 서해안 지역까지 하면은 내일까지 사흘 정도 눈이 이어지는 11월로는 겨울이 아닙니다. 아직 11월로는 무척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지금 경기도에서 비상대응 3단계까지 가동됐는데 네. 폭설 때문에 3단계가 가동된 적이 있었습니까? 뭐 12년 만입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있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에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사실 평균적으로 거의 30cm에 가까운 눈이 내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상 관측소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은 거의 한 30cm에 가까운 눈이 내린 것이다. 평균적으로 서울과 경기도권에요. 근데 이게 이런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렸고 이 눈이 이제 습설이기 때문에 한 무게가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야간에 닥쳐서 이제 많은 눈이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특히나 이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차장 붕괴 사고라든지 이런 붕괴 사고와 미끄러짐 사고들이 굉장히 어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결국은 경기도가 12년 만에 대응 3단계를 발령했는데 이는 이제 대설이나 폭설이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용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서 지금 제설과 대응하는 그런 단계였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방 대응 단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인근 소방서, 2단계 같으면 뭐 3, 4개 소방서. 근데 3단계가 되면 모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할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도 어제 3단계는 모든 가용 자원과 인력을 다 동원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습설이 녹고 또 얼고 그리고 계속 내리기 때문에 빙판길이 걱정되는데요. 어제 강원도에서도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퇴근길에 어떤 점을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도로교통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늘 아까 낮에는 사실은 햇빛이 비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눈들이 거의 많이 녹았고 제설도 거의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 눈이 다시 이제 녹았다가 어는 게 문제거든요. 이 야간이 되면 지금 아까 YTN 보도에서도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 1도고 지금 영상 1도 정도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 눈이 다시 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블랙 아이스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빙판이 생성되는 것인데 이런 블랙 아이스가 생성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제 그 53중 추돌 사고 같이 이런 사고 또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특히나 이제 이 블랙 아이스가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제 눈 같은 경우는 보고서 운전하니까 오히려 이제 속도를 감속하게 돼요. 눈이 있구나라고 감속을 하는데 블랙 아이스는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거든요. 그냥 도로로 아스팔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속도를 오히려 올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속도가 올린 상태에서 제동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동을 잡는다라고 해도 이게 차량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돌 사고에서 결국 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야간 시간에 지금 이런 블랙 아이스도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나 뭐 낮 같은 경우도 뭐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의 통행이 그 적은 지역 이런 것들은 이제 블랙 아이스가 생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로를 편도로 3차선으로 봤을 때요. 지금 1차선, 2차선, 3차선가 있을 때 주 주행로를 2차선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 1차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드레일 쪽에 있는데 눈을 이쪽으로 치우다 보니까 가드레일 쪽에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럼 이게 다시 녹아서 1차선으로 유입될 가능성, 이거 다시 이제 얼 가능성도 있고요. 3차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도와 이 경계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눈을 많이 치워놓거든요. 그 눈들이 다시 녹아서 3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2차로로 주행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이제 주차로가 1, 2차로가 있다라고 하면 1차로가 보통 주차로이기 때문에 1차로로 이제 운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습설이 물기를 더 많이 머금고 있는 눈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녹았다가 다시 얼면은 블랙 아이스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이 제설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뿌리거든요. 그 염화칼슘과 차량의 이제 그 타이어가 닿아서 슬러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녹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 이게 눈이 빨리 녹게 되고요. 차량 통행량이 적은 곳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 아이스 형성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근데 이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간이 되면 이 블랙 아이스가 다시 이제 형성되거나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의를 이제 좀 기울여셔야 되는데, 이 블랙 아이스는 사실은 이 그 겨울에 이제 불청객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도로의 불청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얼음막이 생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한 그 영상을 봐도요, 보통 그 영상에 보면 그 속도가 보통 이 타이어, 그러니까 제동을 잡으면 바로 이제 정지가 되잖아요. 예. 근데 제동 거리가 훨씬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50km를 제동을 간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 바로 이제 그 제동을 잡으면 바로 거의 제동이 잡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자동차가. 근데 눈길 같은 경우는 5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속이요? 예, 제동 거리가 30m가 늘어나요. 어허. 근데 이제 빙판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블랙 아이스 같은 경우는 50km로 주행했을 때 주행 거리가, 그러니까 제동 거리가 약 46.2m에서 트럭 같은 경우 47.2m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 제동을 잡았는데 차가 계속 밀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랙 아이스가 이제 형성되면 특히나 이제 이런 그 도로교통 상황에서 이런 추돌 사고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번 폭설은 중부 내륙 지역하고 서쪽 지방에 많이 집중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서풍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강한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 소용돌이를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나라 쪽으로 서풍이 불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눈구름들이 서해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해에 형성된 눈구름들이 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주로 중부 내륙, 또 서해안 지역으로 주로 눈이 내리게 된 겁니다. 예. 지금 한반도 거의 전역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렇죠. 부산만 지금 다른 나라인 것처럼 확연히 날씨가 다르던데 왜 그렇습니까? 저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 위쪽에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풍이 부는데 강원도까지 눈이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강원도는 저기압 중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 저기압 중심에서 상당히 멉니다. 또 중간에 눈구름들이 뭔가를 넘어가야 될 텐데 산맥에 가로막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에서는 그나마 경남 남해안 쪽, 경남 남동해안 쪽으로만 오히려 맑은 날씨, 그리고 눈을 보기 어려운 날씨가 지금 되는 거고, 같은 작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서 날씨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이런 습기를 많이 먹으면 눈이 올겨울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에 습기를 많이 머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욕탕에 보시면 뜨거운 열수 위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있잖아요. 예. 뜨거운 바다 위에 차가운 공기가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상에 강한 눈구름들이, 습기를 많이 포함한 눈구름들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내륙으로 서풍을 타고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올해도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타날 거냐? 현재 습설이라고 지금 보이는 이 구름들은 이렇게 습기를 많이 머금으려면 기온이 아주 낮으면 안 됩니다. 영하 10도나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이렇게 습기를 많이 머금은 눈, 습설이 만들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아주 떨어지면 그렇게 습설을 보기가 어렵고, 온도가 0도 근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습기를 많이 머금은 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거고요. 앞으로는 내륙 쪽에 이렇게 큰 눈을 보기는 어렵고요. 본다면 서해안 쪽이나 동해안 지역 쪽, 지형적인 영향으로 해상에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지역은 매년 겨울이면 많은 눈의 피해를 보는 지역들입니다. 네. 아까 습설이 3배 정도 네. 무겁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10m라고 가정을 하면 100제곱미터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약간 습설이 5cm 정도 쌓인다고 가정을 하면 무게가 600kg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3배인 뭐 15cm가 쌓인다라고 보면 2톤에 달하는 무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건설이라고 하는 이제 스키를 머금지 않은 그런 눈에 비해서 이렇게 스키를 많이 머금은 눈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밀도가 3배가 높다. 그러니까 무게가 3배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상공에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흘러야 되는 그 정체 전선이 이제 전리저기압이라고 하는데,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기와 바다 수온의 이제 온도차 때문에 이제 그 서해안에 있는 물기들을 많이 머금고 이게 중부 내륙에 지금 이 그
지금 눈을 뿌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서해안 쪽은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이게 중부 내륙 쪽 경기도와 서울권에만 오히려 눈이 거의 한 30cm, 40cm에 가까운 그런 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이 이제 눈구름이 이동을 하면서 흩뿌리는 상황에서 이거 습기를 많이 머금게 되고 이런 눈들이 결국은 이제 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사고 보면 특히나 이제 주차장들 입구가 보면 이제 강화유리나 뭐 이런 그 플라스틱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주차장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됐던 그런 사고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전신주가 무너진 사고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나무에 쌓인 눈이 그 눈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신주를 덮쳐서 이제 전신주 사고가 나고 지금 전기가 끊어지고 이런 사고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위험한 지역들이 보면 이제 비닐하우스들, 그다음에 뭐 축사들, 뭐 이런 그 약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붕괴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아까 보면 그 한 시장에서도 지금 일부 지금 지붕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저는 이런 붕괴 사고에 있어서 처음에 초기에 다들 이제 제설을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초기에 효과적으로 제설을 하면 좋겠지만 다만 이런 기상 상황을 계속 눈여겨보시고 이런 YTN 보도를 들으시다가 계속적으로 이 습설이 많이 오는 상태다. 몇 시간을 계속 지속해서 오는 상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제설 작업을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제설 작업을 오히려 포기하시고 왜냐하면 붕괴 우려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제설 작업을 포기하시고 좀 빠르게 오히려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런 그 이제 그런 좀 대처 요령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붕괴 발생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추가 사고에 의해서 인명사고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설 작업을 멈춘 그런 뭐 지붕 같은 인근에 안전통제선 같은 이제 테이프들을 좀 둘러 놓으셔서 그다음에 거기 이제 안내문 같은 걸 좀 붙여 놓으시면 여기 지금 붕괴 우려 있으니까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들 좀 붙여 주시든가 아니면 이제 안전 패스로 이 지역들을 좀 이제 보호를 해 주시면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주시면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이런 지붕 같은 경우는 붕괴돼봤자 다시 뭐 재산 피해이다 보니까 이건 다시 복구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이거는 피해 회복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이면은 차라리 대피하는 게 낫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에 어느 정도 눈을 치울 수 있을 때는 어느 점을 조심하면서 눈을 치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상 예보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실시간 안전 문자도 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눈이 더 많이 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기상 정보를 보면 이번 같이 이제 변수가 많았던 습설 눈이 이렇게 많은 내린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기상이변,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이제 특히나 이제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서해안 수온이 약 2도에서 3도가 높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기와의 차이가 약 한 25도에서 50도까지 발생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눈구름에 많은 이제 수분들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앞으로도 지금 이런 대설이 내년, 내후년에도 또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1월에도 이런 눈이 내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제설 작업이 이런 습설이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고 기상 상황을 좀 계속 눈여겨보시고 들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습설의 이런 그 대설, 폭설 상황에서는 제설을 좀 금하시는 것이 또 대피를 하시는 것이 그리고 안전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제 저녁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를 했었는데 강원도 원주에서 5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아까 말씀하신 도로 살얼음을 꼽히는데요. 그게 조금 더 유의해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온도가 낮은 지역. 그런데 낮에는 영상으로 올랐는데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는 지역. 특히 내리막길 같은 경우. 일반적인 도로였다면 몇 중 추돌 사고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내리막길에서 도로의 살얼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53중 추돌까지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밟히지 않은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원주 지역 교통사고 난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낮 동안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녹았을 겁니다. 기온이 영상을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오후 늦게 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역이잖아요.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녹았던 물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의 살얼음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어두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앞에서 미끄러진 차로 인해서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현상. 그러니까 보기 드물게 53중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월동 장비를 마련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상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는다든지 아니면 나눠 밟는다든지 핸들을 뭐 갑자기 틀지 말다든지 이런 세밀한 조작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스노우 체인으로 바꿔서 운행하면 사실 좋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눈이 내리면 사실 대비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뿌리는 스노우 체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눈이 올 때 운전 속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이면 최고 속도의 80%로 운행해야 되고요. 또 폭설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였으면 노면이 얼어붙었을 때를 기준으로 최고 속도의 50%로 운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규정 속도가 60km였다라고 하면 30km로 운행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반으로 줄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게 우리가 뭐 몇 미리가 내렸는지 그 눈으로 운전자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상황을 운전자가 잘 판단해서 기본적으로는 감속 운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제동 거리가 약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제동을 잡으면 약 3배 정도 제동이 안 잡히고 차가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 3배 정도의 간격을 더 뛰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차량이 이제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한 번에 꾹 잡는 것보다는 여러 번 짧게 잡으시는 것이 오히려 제동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리막길에서는 우리가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뭐 30km 이내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가능한데 저속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뒤로 놓은 상태, 오토 기준으로 뒤로 놓은 상태에서 지금 엑셀에서 발을 뗀 상태에서 기어를 저단으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작동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만약에 돌아가는 상황이다. 내가 제동을 잡았는데 차량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당황해가지고 핸들을 반대로 꺾어버리거든요. 그 방향으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면서 속도가 떨어지면서 정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돌면 차량이 확 돌아버리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속을 유지하시고 브레이크를 짧게 밟으신 상태에서 만약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핸들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까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가 이제 또 피해를 보면서 정전 피해, 뭐 단수 피해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나무에 쌓여 있는 눈을 치워줘야 합니까? 뭐 일단은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습설이 내려버리면 나무조차도 위험해요. 이런 위험 구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져서 다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나무가 또 다른 구조물을 충격하면서 그 구조물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붕들, 약한 지붕들, 주차장 지붕이라든지 이런 약한 건물들이 있는 곳들,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이 예를 들어 어떤 다세대 주택의 그 지붕 같은 경우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앞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왜냐하면 그런 그 내부에서 이제 충격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게를 다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나다니실 때는 특히나 이런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무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빙판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량 도로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제설이 되어 있는데 곳곳에 오늘 저도 다녀보니까 이제 그 보도 같은 경우는 제설이 안 된 곳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야간이 되면은 이게 다시 또 얼어붙어 버리고 빙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걸어 다니시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좀 밝은 곳으로 잘 보이는 곳으로 다니시고 좀 큰 길로 좀 다니시면서 좀 안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도권 첫눈부터 폭설이 내려서 걱정인데요. 올겨울에는 눈 예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첫눈으로 시작이 됐는데 첫눈이 최악의 대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 전반적인 기온 자체는 평년보다 좀 높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로 접어들고 1월로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면 이런 정도의 대설이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대신 아무리 포근한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이라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한기가 한두 차례씩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해상, 서해안 지역이나 동해안 지역으로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초에도 또 눈 소식이 있던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눈이 오긴 하는데요. 기온이 높습니다. 기온이 아주 높아서 오후에 오게 되는데 기온이 영상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중부 내륙 지방 같은 경우는 좀 겨울비로는 조금 강한 비가 내리고요. 산간 지역에는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사흘 정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나절 정도에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오늘 낮에 곳곳에는 일부 햇빛이 비춘 곳도 그렇죠. 있어서 네. 얼음이 좀 녹은 곳도 있는데 내일도 중부지방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느 정도 떨어질까요? 내일 아침이 영하 4도입니다. 아하. 중부지방 같은 경우 오늘 낮 동안 많이 눈이 녹은 곳이 많은데 완전히 마른 것은 아니거든요. 젖어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산간도로 같은 경우는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도 젖어 있는 경우에는 오늘 밤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일 아침에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도로의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는 미끄럼 사고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행인 같은 경우에는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틀째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서울 배감은 50cm에 달하는 눈이, 관악과 수원은 4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요. 서울도 공식적으로 28.6cm의 눈이 쌓이면서 일 최대 적설량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등 내륙의 눈은 잦아들고 주된 눈구름이 충북과 전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주도 산간 지역은 대설 경보도 유지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은 특보도 해제된 상황입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더욱더 발달하면서 오늘 밤 사이에도 눈이 더 내리겠고요.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데 더해서 내일도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제주도 산간에 3에서 8c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추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내일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외출 시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보다 2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낮겠고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부산 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전북에 또 한 번의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속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소속사 어도어에 이른바 최후 통첩을 전했던 그룹 뉴진스가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오늘 저녁 8시 반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웨어 삼성역 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멤버 한이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타 레이블 소속 매니저의 공식 사과와 이른바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둘러싼 해결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어도어가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늘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기자회견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집권 여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주도권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여당은 위법,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하고 그 몫을 비교섭단체에 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해 충돌을 막아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라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할 수 없는 만큼 김건희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과 그 일가족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합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특별검사와 수사 대상 등을 입맛대로 고르게 된다며 여야 합의로 선정되지 않은 특검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체계에 정면으로 안 맞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여야가 법정 기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야당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또다시 민생을 볼모로 독주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국회의 증인 동행 명령권을 강화하고 자료 제출 의무도 전부 다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쟁점 법안들은 여당 반대가 거세고 윤 대통령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최종 법 통과까지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로까지 옮겨붙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한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재표결을 앞둔 현재는 야당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며 좀 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받지는 않습니다. 다소 기류 변화가 읽힌다는 해석 속에 한 대표가 최근 측근에게 특검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한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친한동훈계 인사들도 YTN과 통화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손살을 쳤지만 공천 개입 의혹으로 당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입장을 말하기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고리로 친윤계 공세가 거세지는 만큼 특검도 생각해볼 만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 가족이 대통령 비방글을 올린 건지 혹은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한 건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문제라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으면 자기한테 사과하고 억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분이 확산하자 급기야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원내 지도부의 당부까지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일종의 냉각기를 갖고 좀 생각할 시간들을 갖도록 하자. 결국 친한계를 중심으로 특검을 보는 기류가 변화된 듯도 하지만 일단 친윤계를 향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믿었던 수출이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을 1%대 추락으로 예상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은 0.25%포인트 깜짝 인하로 금리는 3%까지 내려왔습니다. 연속 인하 행진은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1,400원 안팎으로 가는 환율 불안과 한미 금리 차, 가계부채 불씨 등 인하 부담이 컸지만 이를 넘어선 경기 하방 압력에 금융통합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는 이미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이후 3분기 0.1% 성장 충격에 올해 전체 성장률은 2.2%로 낮췄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기존 전망치를 0.2%포인트나 내린 건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내년 1.9%, 내후년 1.8%로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살얼음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2%를 밑돈 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유행 등 그야말로 비상 상황일 때뿐이었습니다. 커진 불확실성이 앞으로 미국 정부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도 2월 때 되면 또 변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주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하락폭 0.01%보다 커진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 연속 0.06% 상승률을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이번 주에는 0.04%로 상승폭이 줄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3주 연속 하락폭이 커져서 이번 주에는 0.05%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도로 곳곳이 얼어 있는 상황이라 대중교통 이용해 퇴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퇴근길 지하철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표종호 기자. 네,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가 되면서 이곳 역사는 퇴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정차하는 때마다 1, 2호선을 환승하는 시민들로 이곳은 거의 꽉 차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철 안전요원도 평소보다 일찍 배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3시간 전부터 나와서 집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대부분 자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차를 놓고 러시아워를 피해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평소보다는 1시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출발했어요. 아무래도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미끄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또 열차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일찍 나왔어요. 네, 대중교통 운행은 평소보다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평소보다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신도림역 1호선 같은 경우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퇴근을 돕기 위해 코레일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 등 수도권 전철을 10차례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1시부로, 경기도는 오늘 낮 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단계를 1단계로 낮췄는데요. 다만 폭설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저녁부터 밤까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제설 작업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인력 6천여 명과 제설 장비 1,190여 대를 투입해 퇴근길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초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밤사이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퇴근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등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며 출근길은 그야말로 마비가 됐습니다. 제설이 늦어지면서 아예 출근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골목길. 차들이 헛바퀴만 돌릴 뿐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큰 길로 나와서도 차들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출근길 시민들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그냥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 커브길이나 그런 데 차들이 못 가가지고 50분 걸리는데 1시간 한 40분? 시민들은 지역 인터넷 카페와 단체 채팅방 등에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어떻게든 발걸음을 떼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씨름 끝에 결국 출근을 단념하고 집에 남기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순간부터 차가 눈에 박혀서 1시간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볼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이 차량은 눈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혼자 차를 뺄 수 있다고 해도 벗어나는 게 힘들어서 주민들이 이런 제설 도구로 작업을 함께 하고 나서야 단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설 속 하루의 시작을 열던 출근길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폭설은 유치원이나 학교를 오가야 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교육청 공지에 따라서 1,200여 개 유치원과 학교가 재량 휴업을 했는데 학교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학교로 들어가는 길에 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량 진입도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평소 같으면 학생들로 가득할 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학교로 오가는 길이 모두 눈에 뒤덮여 휴업을 선택한 겁니다. 폭설이 내려서 지금 정문과 후문 진입로가 다 막혀 있어 지금 정상적인 등교가 어렵고 또한 그로 인해 급식 또한 지금 불가합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중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휴업을 결정한 학교 운동장은 눈 때문에 온통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안전과에 근무한 지가 좀 됐는데 사실 이렇게 눈이 저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와서 사실 굉장히 저희도 대책을 좀 세우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전 7시 반쯤 각 교육지원청과 관내 모든 학교에 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200여 곳이 휴업했고 370여 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급식실로 향하는 통로 지붕이 무너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학교 60여 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등교 시각이 임박해 뒤늦게 휴업 공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도교육청은 전날부터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산업계도 폭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 있는가 하면 택배나 배달업계에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기아차 공장입니다. 밤새 내린 눈을 치우느라 제설차가 분주합니다. 심지어 1공장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이 젖어 생산 라인 가동도 멈춰야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오토랜드 화성 1공장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 및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에 사업장을 둔 다른 업체들도 출근 어려움은 마찬가지.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LG전자 평택 사업장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도 통근버스 운행에 줄줄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출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업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재택근무를 권하거나 특별 휴가를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택배나 배달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폭설에 도로가 가로막히고 사고도 잇따르면서 배달 지연이나 그에 따른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도로가 미끄러워 골목골목 배달해야 하는 라이더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배송 담당하시는 기사님들이 몇 분이 못 오셨어요. 늦게 도착을 하셔서 나중에 오후에 도착하셔가지고 배송하는 기사님들도 어제는 많았어요. 화물차라서 다른 이제 승용차 이런 것보다는 많이 미끄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저속 운행하고. 배달 앱과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배송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거나 소비자들에게 배송 지연을 알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례적 폭설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여파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11월 때 아닌 폭설에 일상의 차질은 물론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YTN이 하늘에서 피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축사 건물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무거운 눈을 버티지 못한 지붕과 구조물은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쌓인 잔해가 많아 중장비로 연신 치워도 역부족입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남아있는 축사 안에는 놀란 소들이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논과 밭도 하얀 벌판으로 변했습니다. 늘어서 있던 비닐하우스가 하나 걸러 하나씩 눈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상자가 나온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붕괴 현장도 위에서 바라보니 피해가 더 명확합니다. 밑으로 꺼진 건물 지붕은 반대쪽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산이 온통 하얗게 변한 강원 횡성군. 소를 키우던 비닐하우스에 눈이 잔뜩 쌓여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무거운 눈에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으면서 깔린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폭설로 골프 연습장과 창고 지붕들이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쌓인 눈이 어찌나 무거운지 지붕을 받치고 있던 철근은 모두 꺾이고 휘어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에 있는 골프 연습장. 갑자기 굉음과 함께 연습장 옆쪽 철골 구조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쓰러집니다. 그물에 쌓여있던 눈도 함께 쏟아져 내립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물이 늘어지면서 철골 구조물이 꺾여버린 겁니다. 골프를 치던 손님들은 황급히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여섯 분 계셨죠. CCTV 확인하니까 전부 다들 많이 놀라셨더라고. 철거하는데도 좀 대략 한 달 정도 잡아야 된다고 하고 시설은 더더구나 더 오래 걸릴 거고. 야외 풋살장 천장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쪽에 쳐뒀던 천막에 눈이 쌓이면서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택배 창고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자를 내리고 싣기 위해 주차해뒀던 트럭도 무너진 지붕에 깔려 기우뚱,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송하지 못한 택배 상자 수백 개도 내리는 눈과 함께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다행히 천장이 무너지다 트럭에 걸리면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형 물류창고 천장도 꺼지면서 건물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14만 제곱미터짜리 대형 창고인데 무너진 천장 넓이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신호등도 쌓인 눈에 고개를 떨구고 전선줄에 대롱대롱 매달렸고 서울 석촌고분 적송에 멋스럽게 뻗었던 가지들도 내리고 또 내린 눈에 꺾이고 부러졌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소를 기르는 축사가 무너졌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피해도 심각해 농민들도 비상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축사 안으로 떨어진 철제 구조물 사이 소들이 옴짝달싹 못합니다. 사람들은 놀란 소들을 몰아 급히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눈이 계속 쌓인 새벽 시간 소 200마리를 키우던 경기도 화성 축사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축사에서 건초를 보관하던 장소입니다. 축사 지붕이 무너지면서 갈 곳을 잃은 소들이 눈이라도 맞을까 급한 대로 여기에 몰아놨습니다. 고립된 소들은 대부분 구조됐지만 일부는 깔려서 다쳤습니다. 갇힌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압사된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최대한 철근들 주워내면서 어떻게든 빼내고 있거든요. 경기도 안성에서도 축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너진 잔해 사이로 보이는 소들은 구조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소들이 걱정입니다. 두 마리가 죽고 다치고 내가 그랬네. 둘 데가 없으면 전장 좀 팔아야지, 매매해야지. 폭사가 하루아침에 져지는 거 아니잖아. 비닐하우스도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눈이 쌓이면서 골조가 휘어 비닐하우스 9개 동이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16,000제곱미터 규모 비닐하우스에 심은 농작물도 냉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딸기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조금 있으면 수확할 거고 망고도 나무인데 다 주저앉아 버리고. 의왕과 이천 등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도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물기를 머금어서 눈 결정이 뚱뚱해진 습설로 붕괴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습설은 왜 생기는 것이고 그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장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날렵한 별 모양 눈송이는 보통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사이에 만들어지는 가볍고 건조한 눈, 건설입니다. 영하 10도 이상의 비교적 덜 추운 날씨에 생기는 젖은 눈, 습설은 눈 결정의 수증기가 엉겨붙어 뚱뚱해진 형태입니다. 보통 비로 1mm 내릴 것이 눈으로 오면 1.5cm 정도가 되는데 기온이 0도에 가까웠던 어제 내린 눈은 강수량 1mm당 눈이 1cm도 되지 않는 습설이었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이 두 개가 조금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조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 상당량 비가 10 이하 정도였고요. 습설은 건설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1제곱미터 넓이에 눈이 1m 쌓일 경우 건설은 150kg 정도지만 습설 무게는 그 2배가 넘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습설 50cm가 쌓이면 무게가 최대 30톤에 달합니다. 15톤 트럭 2대 또는 1톤짜리 전봇대 30개가 올라가 있는 셈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 그냥 빗자루로 쓸으면 다 쓸려 나가는데 습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붕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에서도 이 눈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게도 무겁고 잘 뭉쳐지고 또 뭉쳐졌다가 하부에서 녹거든요. 녹으면 그대로 얼어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라북도에서 젖은 눈이 60cm 이상 쌓여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눈무게 예보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눈은 그동안 폭설이 잦아 눈무게 예보가 먼저 도입된 호남이나 강원, 경북 동해안을 비껴나 수도권과 충청 내륙에 집중됐지만 기상청은 여러 차례 무거운 눈을 강조하며 눈무게를 예보에 포함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가 급증했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3곳에 어제 접수된 차량 사고는 18,556건으로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치보다 66.6% 치솟았습니다. 긴급 출동 건수도 48,801건으로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치보다 30.5% 많았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을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2022년 재보선 공관위 책임자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중앙 당사가 있는 건물에 들어섭니다.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낍니다. 오늘 혹시 어떤 부서 가시는 거예요? 기획조직국 가시는 거예요? 중앙당사 조직국 사무실과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 조직국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며 찾는 자료는 공천 과정을 확인시켜줄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창원 의창 등 지역구 7곳의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공천 관리를 담당한 당 대표나 공관위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담긴 전산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찰에서 확인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제 또 전문가들이 와야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 외부 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참고인 신분을 감안해 창원지검의 수사팀이 서울로 올라가 외부 위원들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불러 조사한 겁니다. 따라서 남은 건 위원회를 관장한 내부 위원들, 당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과 한기호 의원, 그리고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조사 대상으로 꼽힙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이를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조사가 이뤄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틀째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시 공천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돼 감출 게 없다며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없는 자료도 많다며 남아있는 자료에 한해 최대한 응하고 있고 추후 필요한 자료도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상설특검에서는 후보 추천위 7명 가운데 여당목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사설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의회 민주주의 상징이자 헌정의 역사인 국회 규칙마저 무너뜨렸다며 상설특검의 사유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골프를 거의 매주 쳤다고 말했는데요. 야당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지난 8월 8일로 휴장일인데 억지로 문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왕입니까? 내 놀고 싶은 대로 내 휴가 일정 맞춰서 문 열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당시 골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만큼 안보태세 점검 등 안보 휴가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도 잘못됐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가장 고생하는 영관급 장교, 부사관들과 시간을 보낸 만큼 안보 휴가가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라운딩에 눈물을 보인 참석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치 자기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했다.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김 장관은 특히 야당의 지적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실 때 그냥 하셨습니까? 앞뒤 팀, 두세 팀 다 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과해보세요. 그 표현은 자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자주 골프를 친 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던 김 장관은 국방위 소관 법안 처리를 마친 뒤에야 사과를 하며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 자금 사건에 연루됐다며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 대표를 공범으로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정치 보복이라며 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중도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 회동에서 보복은 보복을 부르고 이를 멈추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0.25%포인트 내리면서 금리는 연 3%로 낮아졌습니다. 시장 예상을 깬 깜짝 인하로 이렇게 금리를 연이어 내리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롯데가 최고 경영자 21명을 교체하고 임원 22%가 퇴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노준형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롯데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원 규모를 지난해 말보다 13%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최고 100층 랜드마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세부적인 개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49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용산 정비창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개발하고 3조 5,700여 원을 들여서 철도와 교차로 등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인상을 좌우하는 눈썹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신으로 반영구 시술하는 분들 많죠. 보건복지부 추산 국내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은 1,300만 명이고요. 한국 타투협회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 시술만 연간 650만 건에 이릅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경우는 문신은 1.4%, 반영구 화장은 6.8%에 불과했는데요. 90% 이상이 불법인 셈이죠. 이 때문에 우리도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 이용자 절반가량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가 아닌 별도 규정을 통해서 관리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지난 2020년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박주민 의원이 각각 문신사 규정 등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신용 염료 상당수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문신용 염료입니다. 소비자원이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더니 87%에 달하는 21개 제품에서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눈썹 문신과 두피 문신에 쓰이는 염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비소와 벤조에이피렌이 검출됐습니다. 눈썹이나 입술 등 반영구 문신용 염료 10개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함유가 금지된 니켈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과도하게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아연이나 구리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유럽연합이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 든 제품도 전체의 33%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24개 중 8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 이소치아졸리논,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이 페녹시 에탄올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내외 기준을 모두 적용했을 때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뉴 임페리얼과 나노, 타이탄 등 3개로 모두 국내 생산품입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이나 품질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문신용 염료는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해 사용하는 만큼 환경부에 안전기준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미북 정상회담 조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는 배경과 조기 대화 성사 조건,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이종수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로이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 당사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성사 가능성은요? 예, 로이터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러니까 지금 정권 인수 초기 단계 아닙니까? 벌써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에 그 일기 때
협상,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한 알렉스 웡을 이제 그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차례 미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하노이, 그다음에 싱가포르, 판문점 회동에 깊이 관여를 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따라서 방북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 웡 수석 부보좌관에게 상당히 의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처럼 일찌감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정상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거래의 달인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이 미국 정상 간 대화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배경은 뭡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수시로 언급을 하면서 친분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 발언을 일단 간단히 한번 들어보시죠.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him. It was a big deal. 그리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정상회교를 재개할 가능성을 몇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복원, 더 나아가서 그 직접 대화를 통해서 노리는 건 뭡니까? 예, 지금 북러 관계가 군사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밀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7차 핵실험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에 봐서는 이 모든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긴장을 완화하는 게 우선 필요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특징이 실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가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로 한번 이걸 풀어보자.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도를 한 로이터 통신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추가로 무슨 목표를 뒀거나 또는 뭐 세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미북 정상 간의 직접 대화를 하는 목적은 관여다. 다시 얘기해서 인게이지먼트다 그런 것이고요. 트럼프 당선인 뭐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식과 함께 이런 북한과의 긴장 완화 이게 평화상 수상을 가는 길에서 뭐 주춧돌이나 혹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를 바라보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뭐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직접 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처럼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다, 뭐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고, 뭐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2019년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났잖아요. 빈손으로 귀국한 이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문을 이제 굳게 잠궜죠. 그리고 이제 핵 미사일 고도화에 힘을 쏟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제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면서 북러 관계를 지금 동맹 수준으로까지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런 덕에 지금 뭐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고요. 러시아로부터 뭐 지금 현금 그리고 군사 지원 이걸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한 기념 연설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의 협상은 갈 때까지 다 갔다. 이 말인즉슨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더 이상 뭐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직접 대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는 관측에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그 우크라이나의 전이 조기에 종식이 되는가 또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우크라이나전이 종식이 되게 되면은 북한이 지금처럼 절실하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김정은 입장에서 봐서도 이제 미러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러시아의 눈치를 좀 덜 보면서 새로운 외교 다변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이 바라는 것이 핵 보유국 인정인데 이것을 위한 트럼프 당선인과의談判, 이거에 이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간에
트럼프 인수팀이 지금 사인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 잘해보자, 미북 관계 개선을 해보자, 뭐 이런 신호를 보냈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보통 이제 새해 벽두에 주요한 입장을 신년사를 통해서 밝히는데 관련한 어떤 좀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진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외교 관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에서 소위 우리나라를 제쳐놓는 패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득을 성취하는데 아주 능숙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는 사업가 스타일의 트럼프 당선인이 네.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 패싱, 미국 직거래를 막기 위해서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트럼프 일기 때 아베 일본 총리를 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베 총리가 재임 3년 8개월 동안 14차례나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번 전화로 이제 공식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를 움직였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아베 총리를 신뢰를 했고 그래서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그 김정은이라든가 기타 의제와 관련해서 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틀째 11월 첫눈으로서는 이례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새벽까지 최고 5에서 7cm의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눈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오후부터는 서울 등 내일 곳곳에도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양은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눈과 함께 추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은 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 영하 4도, 평창 영하 9도 등 하루 만에 기온이 크게 꺾이겠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에서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되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강풍까지 겹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큽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잖아요. 네,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이 빛에 반사되지 않는 검은색이라서 마치 아스팔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쉽게 눈치채기 어려워서 더 위험합니다. 네, 맞습니다. 블랙아이스 위에서는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면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부드럽게 조작해야 합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아도 평소보다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감속 운전을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블랙아이스에서 미끄러지셨다면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기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밟아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가 마모되면 더 쉽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민지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